한 2, 3주 전에 초대받아 갔던 등대 모임 얘기를 한번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초대를 받았던 장소인데요.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등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다에서 배들이 깜깜한 밤이나 폭풍이 있을 때 뭔가 불빛을 보고 가는 게 등대 아닙니까? 저는 우선 그 제목부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래된 만성된 정신과 질병, 특히 이제 두 가지가 항상 제일 힘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현병과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자살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조울증,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이렇게 리드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은 시스터가 한 분 계셨대요. 똑똑하고 아주 좋은 누이셨는데 이분이 아마 이런 정신질환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아마 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니어 목사님한테 아마 이 가족이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가족 예배 보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마 10년간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니어 목사님께서는 글쎄요, 정신과에 대해서 요새 새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약물 치료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10년간을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가족 예배 보고 했지만 기관의 병 아닙니까? 이 두뇌라는 당뇨병 그냥 놔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그때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아마 그때는 굉장히 이제 증세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스터가 아마 이제 다른 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족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등대 모임은 제가 갔던 곳은 여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있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라스베가스에도 있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샌버나디노에도 있고, 왜냐면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 군데 사실 테니까요.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모임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대 모임, 종로구, 을지로, 중구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그레스루트 무브먼트를 하면은요, 이 법이 중요합니다. 이 정신과라든가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정하려면은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뭘 알으셔야지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의 모임들이요 합쳐져 가지고 하면은 미국에서 주의 산만증 있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굉장히 특별 대우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자기네 국회의원이나 상원 의원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법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ADHD는 이거는 아이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두뇌의 병으로 태어난 애니까 이런 애들은 시험 칠 때 시간도 더 줘야 되고 조용한 데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다 만들게 만들었거든요. 한국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은 법으로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자살 방지를 위해서나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입법하는 사람들한테 법을 정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등대 모임에 있는 한인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법적인 것까지 하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자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워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도움을 주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저를 초대한 분한테. 요새 디파트먼트 오브 멘탈 헬스 빌딩이, 그러니까 이 LA 카운티는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5명인가 다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LA 한인타운 근처에다가요
9층짜리 빌딩을 세웠는데 그것이 정신건강 빌딩입니다.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오프닝 하는 날 그 키노트 스피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갔었거든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보고 그 등대 모임, 부모님들이 모임에 오셔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이 나오는 약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데 미국 교회들이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네가 일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이럴 때 쓰지만 보통 땐 비어 있는 그 큰 건물들을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쓰는 분들의 AA 미팅을 한다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등대 모임이라던가 교회 빌딩을 빌려줍니다. 한 25분 모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우선은 정신과 약물의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해오는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그 약이 왜 어떤 점에서 부작용이 어땠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약물이 이제 제일 중요한 약물이 발견된 것은 1960년대 아니 50년대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많이 쓰였던 제1차 그러니까 항정신제들이죠. 그때까지는요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깊은 산 쪽에 큰 건물 안에 그냥 한번 입원되시면은 거기에서 거의 일생 동안 계시다가 나오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일 때는요 전국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의 그 침대 수의 40%를 정신과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 정부의 이제 예산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란사에 있는 외과 의사들이요 또로진이라는 이게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게 이제 성분명이고 또로진은 이제 상품명인데 그 약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나서 막 요동치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는 약으로 또로진이라는 약을 쓴다는 걸 알고 이제 프랭크 에이드라는 젊은 정신과 의사가 그 약을 갖다가 이 정신과 환자들한테 한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갑자기 제일 조현병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환각이거든요. 소리가 없는데 들린다던가 안 보일 게 자꾸 보인다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망상이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려고 FBI에서 보냈구나 생각하려고 뭐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양성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성 증상을 금방 없애는 걸 보고 이 약이 있으면은 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큰 건물에 있던 환자들을 이제 지역사회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게 제1차 정신과 약물이 나오게 된 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로진 비슷하게 생긴 건 무슨 프롤릭신, 뭐 스텔라진, 멜라릴 뭐 이런 약들이 전부 다 비슷한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정신과 병동을 생각하시려면은 혹시 연세가 들으신 분들은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쿠쿠라는 게 그때는 이제 정신과 환자들을 쿠쿠라고 부르거든요. 쿠쿠의 둥지를 떠나간 사람, 그러니까 그때 정신과 환자가 들어있는 데를 쿠쿠스 네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제1차 항정신제가 쓰게 됐던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닥터 내쉬가 나왔던 영화 Beautiful Mind 그 오스카상 받았던 영화에서 보면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던 닥터 내쉬가 스키조프레니아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FBI가 따라다닌다고 막 패러노이드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분이 약을 쓰니까 자기 눈에 보이던 환각 증세, 어떤 친척이 어린 여자애 하나 데리고서 평생 자기를 찾아왔던 거, 그게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밤에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랑 성관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증세가 생겼죠.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꽤 많았습니다. 제1차 그 약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근육을 갖다 이렇게 강직을 시켜가지고 얼굴이요 뻣뻣하게 되니까 입을 이렇게 꽉 다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스크를 쓴 것 같이 보이고 침이 그 다음에 흘러나오니까 창피하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약을 안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손을 갖다 이렇게 자꾸 이제 트레머가 생겨가지고 손이 떨리고. 그 다음에 강직됐으니까 팔이 뻣뻣하고. 이제 이러니까 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0년경에는 많이 그 브레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뇌 전파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뭐 노에피네프린, 엔돌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때 나온 약들이 이제 제2차 항정신제 또는 비정형 항정신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게 티피카라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에이티피카라다. 그래서 비정형 또는 제2차 항정신제로 나온 것이 리스페리던, 뭐 올란자핀, 우리가 잘 아는 어빌리파이, 지오돈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제2차 항정신제입니다. 이 약들은요, 손이 이렇게 뻣뻣하지도 않고 얼굴이 마스크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런데 조금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대사작용,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꾸 체중이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뚱뚱해지고 혈액 내에 당분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심하면은 당뇨병 걸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즘 많이 선전이 되고 있는 것이 제3차 항정신제가 나오는 것을 코벤피라는 데서 그 약을 요새 선전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시판이 완전히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저 있을 때부터도 우리가 금방 나오는 약은 잘 안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안전한 것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약은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약들이 이제 그 첫 번째 약은 양성 증상을 없앴는데 두 번째 약들 음성 증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소셜리제이션 안 하는 에이소셜리제이션, 이런 그 음성 증상도 많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약이. 그런데 이제 제3차로 나오는 코벤피라는 약은요, 그동안 인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리질 않았거든요. 이 생각하는 거. 우선 양성, 음성 증상들만 없애는 거에다 많이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카그니션, 생각하는 것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약이 이제 코벤피인데, 이 약의 특징은요, 두 가지의 약이 그 하나의 캡슐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 약을 만드는 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그 치매나 이렇게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약을 갖다 치료하는 약물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갖다 환자들한테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소화 기능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토악질 나고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중에서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약을 어떤 캡슐 안에다 넣고서 그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약을 두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약이 코벤피인데요. 그래서 이 코벤피는 인간의 그 인식작용을 올려준다. 왜 그러냐면 조현병은 이 인식작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거를 올려주는 약, 그것이 이제 제3차 항정신제로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한 25명 됐는데 대개는 이제 60, 70, 80 그렇게 되는 분인데, 목사님 빼고 젊은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거기 그 디클레어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내가 이 병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함으로써 내 병을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환자들한테 선언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거를 읽고 한국말로 번역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남자분이 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이제 자기가 하시겠다고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는 세수하고 운동하고 식사를 제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걸 쭉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인상이 참 좋았는데 그분이 앉으니까 저 뒤에 계시던 어머니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헨리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쟤는 UCLA에 입학해서 1학년 때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러나 그 후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말한 대로 디클레어레이션 한 대로 생활을 갖다가 자기가 엄격하게 잘하고 약물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어디에서나 자기의 일을 잘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나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미팅에도 항상 데리고 나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져 앉아 계시면서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존중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가까울 필요가 없게 조금 떨어진 그런 위치에서 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면은 그 아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떨어져 계셔야 되거든요. 뉴트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입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 것 같고 약을 이렇게 잘 잡수시고 그런다니까 제가 그 중대 모임에서 이 헨리라는 40 중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을 가지고 20여 년을 살으신 분인데 25년간을 이렇게 잘 기능하시고 어머니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거기 있는 모든 그룹 분들이 전부 헨리를 갖다 존중하고 헨리가 이런 걸 잘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 좋은 인상을 받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물론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요. 토렌스 지역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 둥대 모임이.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등대 모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모임이 한국에도 중구나 강남이나 어느 부에나 하나씩 생기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